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랑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7월 27일은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됐던 잔혹했던 전쟁,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배경도 살짝 변화를 줘봤습니다. 맞습니다. 마치 이 역사를 기록하는 기념관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네네. 오늘 이 기념관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두 분 모셨습니다. 방종관 센터장님, 고한빈 학예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대 마크 아닌가요? 예,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정식 명칭은 우리 부대 표지라고 부르죠. 이거 부대 마크인 건데 네. 많은 분들이 보시자마자 저 부대 이제 백마부대 마크다. 우리 왜 국군 구사단의 별명이 그 백마부대 마크라는 거는 바로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앞서서 그 마크가 쓰이기 전에 있었던 부대 마크들이 이제 순서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그 백마부대라는 별명을 얻게 된 바로 그 유명한 전투. 백마고지 전투가 있잖아요. 네. 그 고지 전투 당시에 썼던 부대 마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고지 모양이니까 첫 번째 아니에요? 저는 약간 뾰족하게 솟아오르는 고지. 전 두 번째요. 왜요? 백마부대의 명칭이 생긴 게 이것 때문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 전 아니겠어요? 아, 구고지인가? 구고지? 그러니까 왜 고지 명칭 아니요, 있잖아요. 구는 사단이겠죠. 장군님께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정답은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부대 표식은 구사단이 1950년 10월 25일 날 창설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3일 날 처음으로 부대 표식을 만들 때 첫 번째 마크를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조금 지난 다음에 1951년도 8월 달에 두 번째 구자가 들어간 저 마크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1953년도 1월 달부터 사용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백마고지 전투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이 백마부대가 활약한 백마고지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1952년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그러니까 열흘 동안 전투가 진행됐고요. 굉장히 격전 중에 격전이었던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작년 초쯤에 지평리 전투를 네. 통해서 미군들이 이제 중공군을 상대로 이기는 방법을 체득하고 자신감을 가졌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미군들에게 지평리 전투가 있다면 한국군에게는 백마고지 전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군이 확 밀고 내려왔다가 네. 우리가 인천 수복하고 위로 올라갔다가 네. 중공군이 밀고 내려왔다가 네. 다시 한번 우리가 밀고 올라간 이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전 상황까지 그러면 전투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6.25 전쟁을 크게 보면 네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침공한 시기, 그러니까 북한군의 공세 시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50년 6월 달부터 이제 9월 초까지 낙동강 방어선에서 교두보에서 이제 방어를 하는 그 단계까지가 1단계고요. 가슴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한국군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북진기. 네. 그래서 9월 중순부터 해서 10월 중순까지 이때가 되면은 저희 한국군이 어디까지 올라가면 주력은 청천강 2부까지 올라가고요. 일부 부대는 이제 압록강 수통에 물을 떠오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는 거죠. 거의 이제 통일이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제 중공군이 개입하는 거죠. 이게 3단계입니다. 그래서 50년 11월부터 이제 중공군의 공세가 시작돼서 다시 밀립니다. 네. 그 과정에서 중공군이 5번의 공세를 이어가죠. 최종적으로 저희가 가장 남쪽으로 밀렸을 때가 평택하고 삼척선입니다. 그다음에 유엔군의 또 재반격이 이루어지죠. 네. 재반격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현재 휴전선까지 전선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전선이 휴전선까지 근처 올라갔을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양측에서 드디어 일방적인 승리는 이제 어렵겠구나. 뭐 휴전을 이제 고민해야 될 휴전 협상을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상황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사실 제일 처음에 북한이 밀고 내려왔을 때는 확 밀고 내려왔잖아요. 네. 그랬다 확 밀고 올라왔다가 이 바운더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6.25 전쟁을 기억할 때 3년이라는 기간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휴전선에 정체되는 그 시간이 딱 1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2년 기간은 휴전 협상과 고지 전투가 계속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사상자 비율도 보면은 이 2년 동안에 실질적인 사상자가 6.25 전쟁 전체 기간에 한 40% 이상이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고지 전투 하나하나의 고지 전투는 정말 치열한 이제 격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백마고지는 정말 피해 전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마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곳들이 좀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 6.25 전쟁 전체적인 전투 상황을 지켜보면은 중공군의 이제 특이한 전술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전선에 여러 부대가 방어를 하고 있는데 중공군이 공세를 취할 때마다 주 타켓을 주 공격 지역을 한국군이 방어하고 있는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유엔군이 전체가 후퇴할 때는 그런 것들이 크게 식별이 되지 않았죠. 네. 그런데 지평리 전투 이후에 이제 미군들이 중공군의 전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군들이 만만치 않다는 걸 식별하면서부터 이제 3차, 4차, 5차 공세 때는 한국군을 더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 가운데 한 3번에 걸쳐서 한국군 사단들이 전투에서 아주 고전을 하고 또 대규모 피해를 입고 또 전선 상황이 전체적으로 흐트러지는 위험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죠. 대표적으로 51년도 2월 달에 횡성 전투. 이거는 이제 한국군 8사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 사창리 전투. 이때 이제 4차 공세 때 6사단이 사창리 지역에서 고전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5월 달에 3사단과 9사단이 현리에서 또 역시 고전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3번에 걸친 횡성, 사창리, 현리 전투의 어떤 그 한국군의 참패, 고전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유엔군 전체적인 어떤 작전이라든가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던져주게 된 거죠. 예. 유엔 사령부 입장에선 지금 이 상황에 한국군들이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기록을 쭉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한국군 지휘부와 유엔군 지휘부의 생각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아주 공통점도 있고 차원이 좀 다른 점도 있는데요. 첫 번째, 한국군 지휘부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군 사단의 장비와 이제 화기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화기와 장비의 문제를 첫 번째 문제를 식별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북진에 나가는 과정에서 또 철수하면서 고참병들이 사실 많이 손실이 됐거든요. 사상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신병들을 이제 보충해서 하다 보니까 충분히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중공군 공세를 3차, 4차, 5차를 받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그런데 유엔군 입장에서는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 훈련 부족. 예. 왜 훈련 부족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현대전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전투 요소를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포병, 항공기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한국군이 잘 운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지휘 능력에 대해서 좀 불신감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한국군 지휘부든 유엔군 지휘부든 한국군의 전투 의지, 싸우겠다는 의지, 그거는 확실히 믿을 수 있다. 한미 이제 지휘부가 또 유엔군 지휘부하고 한국군 지휘부가 논의해서 만든 대책이 바로 야전 훈련 센터입니다. 필드 트레이닝 센터. 그리고 개인 훈련부터 대대 전술 훈련까지 훈련을 시킨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단 참모들, 연대 참모들하고 다 모여서 지휘소 훈련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 수준이 어떤지 검열까지 한다. 근데 그때 훈련 강도가 굉장히 셌다 그럽니다. 하루에 10시간. 하루에 10시간. 없었던 병사를 훈련시켜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있는 병사를 전장에 있는 병사를 훈련을 시키면 전장터에서 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는 사단은 전선에 언제든지 48시간 이내에 투입될 수 있는 위치에서 훈련을 한 겁니다. 어디서 했냐면은 남양주시, 지금의 남양주시 진접읍 부근에서 FTC 훈련장을 설치했던 겁니다. 아니 진짜 심지어 근처에서 했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진접읍에서 철원까지 거리로 따지면 딱 70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군 2번 할 거리에 있네요. 이틀 거리, 네. 이틀 거리. 그러니까 적어도 중공군의 공세가
예상되면 정보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정보 경고할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최소한의 전방 부대가 중공군의 첫 번째 공격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는 시간. 그러고 나서 FTC 훈련하고 있는 사단들도 바로 전방에 투입될 수 있는 굉장한 결단을 필요로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네요. 구사단은 51년도 8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8주간 진접 일대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다 받고 미군 이제 검열관들이 평가를 검열을 딱 해본 결과 전투력이 상당히 향상됐다. 아주 향상됐다고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51년도 10월 달에 다시 전방으로 올라갑니다. 하교사님 원래 여기 이름이 백마고지예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 고지에는 원래 자연적인 지명이 없는 곳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백마고지라는 이름으로 좀 너무 잘 알려져서 그러는데 고지는 이름이 없었고요. 395고지 이렇게만 불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마고지라는 명칭은 이 전투가 있었던 실시간으로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왜요? 양측이 하도 포격을 많이 해서 흙이 하얗게 드러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마치 이제 그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흰 말이 바닥에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말처럼 이렇게. 백마고지 위치를 조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좋습니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휴전선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원이라고 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철의 삼각지대. 네. 철의 삼각지대.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위에 보면 평강, 그다음에 왼쪽 하단에는 철원, 오른쪽은 김화. 이렇게 이제 철의 삼각지대가 형성되는 네.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백마고지는 철의 삼각지대의 맨 좌측 하단에 해당돼요. 그리고 저 철의 삼각지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저 백마고지에서부터 도로가 두 개가 뻗어나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3번 도로가 흘러갑니다. 3번 도로 어디로 갑니까? 의정부로 가죠. 왼쪽으로 의정부로 흘러서 서울 바로 북방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가면 43번 도로 갑니다. 43번 도로 내려가면 어디 갑니까? 태계현 쪽으로 갑니다. 서울 우측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고지 일대를 우리가 뺏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철원 평야를 다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선이 한 10km 더 후방으로 밀려나야 되고 심지어는 서울이 사실은 더 중공군이 공세가 되면 서울이 위험할 수도 있는 이런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바로 백마고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마고지 조 지역은 기본적으로 30년대가 맡았습니다. 30년대가 맡았고 그래서 백마고지 정상에다가 일대대를 배치했습니다. 일대대. 그리고 백마고지에서 조금 우측 지역에다가 2대대를 배치하고요. 통상 그러면 3대대를 예비로 하는데 이 고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3대대 중에 1개 중대만 연대 예비로 남기고 2개 중대를 다 395고지 앞과 뒤에다가 추가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전투 경과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화력이었습니다. 이제 저 백마고지 395고지 남쪽으로 한 3 내지 5km 남쪽에 이제 한국군 포병대대, 그다음 미군 포병대대 이런 부대들 한 8개 정도가 밑에서 이제 화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배치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차의 주포를 활용해서 이 고지 전투를 지원해 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저렇게 위에 있는 사진이 M36 전차인데요. 90mm 주포를 가지고 중공군의 직사화기 이런 이제 기관총이나 이런 걸 이제 쏴서 파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 전투 개시 직전에 중공군 장교가 귀순을 해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줬다면서요? 귀순을 했어요? 예, 52년 10월 3일의 일이었는데요. 네. 고지를 지키고 있던 그 30년대 진지 앞으로 중공군 장교 하나가 자진해서 투항을 해옵니다. 바로 이제 사단본부로 압송이 됐죠. 그리고 이제 신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협조적인 자세로 지금 굉장히 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많은 내용들을 진술했다고 알려졌지만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10월 4일과 6일, 그러니까 지금 진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3일 이내에 자기가 속한 부대를 포함한 대규모 부대가 백마고지를 공격해 올 거고 그거에 앞서서 봉래호라고 있습니다. 당시 백마고지 뒤편은 역곡천이라는 천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막는 수문이 봉래호라고 위에 있었는데 봉래호 수문은 또 지금 공산 측 진영 안에 있었습니다. 그 수문을 열거나 터트리면은 그 역곡천이 범람을 해갖고 백마고지 후방이 전부 다 갇히는 형국이거든요. 지금 중공군이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을 인지했던 이제 우리 당시 구사단장이었던 김종호 소장이 급하게
연대장 회의를 소집을 어. 하죠. 난리 났다. 어. 이제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고 있던 그 대규모 전투가 닥치고 있고 30년대 이제 비상을 걸어서 방비를 강화하고 후방에 있었던 예비 부대에게는 출동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문제는 꼭천이 범람을 하니 30년대가 전투 시작되자마자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30년대 지금 백마고지에 추진돼 있는 30년대에 일주일치 식량, 탄약, 식수 미리 배치해라. 이런 식으로 준비를 시켰고 실제로 그 준비가 전투 개시 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6일날 포격량이 크게 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마 여기서부터 그 구사단 장병 대부분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왔다. 아, 포로의 진술이 틀리지 않았다. 중공군의 대규모 포격 밀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고요. 그거에 맞서서 유엔군의 맞포격도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미 전투가 시작되기 전부터 백마고지가 아주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공군은 아마 언제 공격할 것인가? 근데 앞서서 이미 얘기했지만 중공군은 야간 기습을 네. 아주 좋아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제 해가 질 즈음에 중공군의 포격량이 갑자기 급증하고 백마고지 위로 떨어지는 포격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역곡천이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아, 역곡천이. 네, 드디어 결국 중공군이 그 복내로 수문을 터트린 거죠. 폭약으로 수문을 터트려갖고 역곡천이 범람하면서 백마고지를 고립시키기 시작했고 바로 그 순간에 중공군 대규모 병력이 백마고지 정상을 향해서 이제 달려오기 시작하는 걸 이제 국군이 마주하게 되는 거죠. 나라를 지키셨던 그 백마부대 장병들의 이야기 10일간의 전투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 1951년 6.25 전쟁 당시 한국군은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여러 번의 뼈아픈 패배를 경험한다. 이로 인해 체계적인 야전 훈련 시스템을 도입한 한국군은 중공군에 대한 서력을 다짐한다. 마침내 1952년 10월 중공군이 철원에 대한 공세를 시작하면서 백마고지 일대에 긴장감이 감돈다. 한국군이 대규모 중공군에 맞서 빛나는 승리를 기록한 백마고지 전투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한국군의 투지와 능력을 입증한 백마고지 전투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